안녕하세요. 다산 정약용이 쓰고 오세진이 편역한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다산 정약용이 쓴 흠흠신서는 18세기 조선의 과학수사 지식을 집대성한 한국 법제사상 최초의 판례 연구서입니다. 이 책은 그 흠흠신서에 등장하는 36건의 살인사건을 선별하여 흥미진진한 해설과 함께 편역한 것입니다.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16.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의 비밀. 황해도 평산에 사는 조광선의 아내 박씨 부인이 혼인한 지 석 달 만에 갑자기 죽었다. 초검관인 평산부사 정경증이 사건 현장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상황을 물으니 스스로 자기 목을 찔러 자살했으며 이미 매장한 뒤라고 했다. 시신을 묻은 지 여러 날이 지났지만 사람이 불시에 죽은 사건이기에 법에 따라 무덤을 파내어 검시해야 했다. 시신은 목 뒤쪽의 뼈에 칼자국이 3군데나 있었다. 가족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목 뒤쪽을 3차례나 찔렀다는 것인데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는 말이었다. 유족들은 박씨 부인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 말하기를 시어머니에게 오랫동안 학대를 당해 고심하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끝내 자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시어머니 최아지는 이 집안의 제일 어른으로 오래전 과부가 되었는데 언행이 난폭하고 성질이 괴팍하여 동네 사람들의 평판이 몹시 나빴다. 하지만 며느리는 모든 고통을 참아내며 정성으로 섬겼는데 그럼에도 최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허구한 날 핍박을 했다고 한다. 박씨 부인은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모진 고통을 참으며 석 달을 지내왔으나 시어머니가 존재하는 한 자기 삶에 영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였다. 평산부사가 맡은 초검의 결과는 의혹만 무성할 뿐 무엇 하나 분명한 게 없어 재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검관은 백천부사 이서회가 맡았는데 역시나 초검 이상의 특이점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다만 백천부사는 고부관계가 그렇게 갈등이 심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씨가 시집 온 지 겨우 90일이고 그중 60일은 병에 걸려 따로 살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함께 산 것은 기껏해야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자살에 이를 정도로 고부 갈등이 심해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때 황해도 관찰사는 홍병찬으로 조사 자료를 아무리 검토해봐도 2차례에 걸친 조사 보고서에 특별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다 차일 피일 시일이 흘러 1년 가까이 지났고 관찰사가 바뀌게 되었다. 신임 관찰사는 엄사만으로 부임 첫날 행차하던 중에 평산에 사는 유생 박용해가 길가에서 꽹과리를 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누이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면서 제대로 된 재판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박용해는 죽은 며느리 박씨의 남동생이었다. 엄사만은 박용해에게 엄정한 조사를 약속하고 초검, 재검의 조사 신문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으로 마을에 떠도는 소문을 수집하는 등 다방면으로 조사를 진행하다 이 사건의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박씨 부인이 죽은 지 여러 달이 지났는데도 어떤 판결도 내지 못하고 이렇게 허송세월한다는 것은 누군가 사건을 왜곡하거나 지체시켰다는 얘기였다. 이에 엄사만은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모조리 감옥에 잡아가두고는 이제까지 조사에 임했던 조사관은 모두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들에게 사건 조사를 맡겼다.
그러던 중에 조광선과 학렬이 같은 인척인 조광진이란 자가 용의선상에 떠올랐다. 그가 오래전부터 이 집안을 자주 들락거리며 수상쩍은 행동을 보여왔다는 사실을 알아낸 엄사만이 엄중하게 신문을 하자 그가 뜻밖의 말을 꺼냈다. 박씨 부인이 죽던 날 시어머니 최아지가 갑자기 새 옷을 입고 있어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벗은 옷을 몰래 살펴보니 핏자국이 낭자하게 남아있었다는 진술이었다. 그때 최아지는 조광진의 행동에 깜짝 놀라며 황급히 옷을 빼앗았다고 한다. 이에 두 사람을 대질신문하니 최아지가 네가 나를 정녕 죽이려 하느냐고 울며불며 소리치는 것이었다. 엄사만은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이상한 기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곤 우선 최아지에게 매섭게 곤장을 쳤다. 그러자 최아지는 엄청난 매질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죽였다고 자백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남았다. 최아지가 그토록 잔혹한 행위를 저지르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범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일이었다. 아무리 고부 갈등이 심하다 해도 며느리를 잔인하게 죽일 정도로 증오하는 경우는 없을 터였다. 엄사만이 여러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고 탐문 수사를 거듭해보니 뜻밖의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최아지의 불륜이었다. 이는 이웃 사람들이 대부분 쉬쉬하며 알고 있는 사실로 최아지가 한밤중에 몰래 바깥 나들이를 하고 외간 남자와 밀회를 한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여럿이었다. 최아지는 이 집안의 어른이라지만 이제 40을 갓 넘긴 여인으로 오래전에 과부가 되어 혼자 살고 있었다. 이웃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최아지가 집안 식구들 모르게 누군가와 간통을 해왔는데 그런 사실을 며느리 박씨 부인에게 들켜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입막음을 하려고 며느리가 잠든 사이에 칼로 찔러 죽였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최아지와 간통한 사내가 누구이며 며느리를 죽인 공범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일이 남았다. 정황상 간통한 사내가 최아지와 함께 며느리를 죽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엄사만은 공범자가 이 집안과 아주 가까운 사이일 것으로 추측했다. 이때 이 집의 계집종인 사단이 진술하기를 주인 마님이 밤중에 어떤 사내와 대문 밖에서 몰래 만나 어딘가로 가는 걸 목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대가 주인 마님인지라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어 사내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사단이 말하는 인상착의가 이웃에 사는 이차망이라는 사내와 매우 흡사했고 사단 또한 그가 확실한 것 같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아직은 그가 공범자라는 확증이 없기에 우선은 감옥에 가두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엄사만의 조사마저도 거기까지일 뿐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다. 최아지에게 간통한 사내와 공범자를 물어도 굳게 입을 다물 뿐이고 이차망에게 아무리 곤장을 쳐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고개를 흔들 뿐이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조임금은 은밀히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진상을 밝히도록 했다. 그리하여 암행어사는 초검, 재검, 그리고 황해도 가명의 조사 문건과 진술들을 가져다가 거듭 비교해 보았는데 처음부터 누군가의 방해로 인해 제대로 조사되지 못한 정황이 여기저기서 포착되었다. 암행어사는 조씨 집안과 지방 관아의 수령이나 검사관들의 유착이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다. 초검과 재검을 맡은 관리들이 이 집안과 혼인관계에 있거나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한 학연이 있어 초동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암행어사는 최아지가 진범이라는 사실을 알아내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한 조광진이 계속 집안을  수사 진척 상황을 염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암행어사는 직감적으로 조광진이 공범이 아닐지는 몰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암행어사는 조광진을 일단 감옥에 가둔 다음 다른 죄수들에게 그의 말이나 표정 등 감옥에서의 생활 태도를 알아보도록 시켰다. 죄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그가 몹시 불안에 떨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바깥의 동정을 살핀다는 것이었다. 예산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암행어사는 그동안 조사해온 내용들을 토대로 신문할 조목을 자세히 짜놓은 다음에 조광진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조광진이 한밤중에 최아지의 집 부근에서 어슬렁거리는 걸 보았다는 증언이 나와 상황이 급진전되었다. 이후 조광진은 연일 거듭되는 곤장 세례를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자백하기에 이르렀다. 조광진은 이 집안을 드나들며 허드렛 일을 도와주다 숙못 버린 최아지와 눈이 맞았고 그동안 밤마다 밀회를 하다가 며느리에게 들켰던 것이다. 인척간이자 연하의 사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나면 끝장이라고 생각한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며느리를 죽일 생각을 했고 이를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조광진은 최아지가 피 묻은 옷가지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려 범인으로 지목하게 했고 최아지는 조광진이 공범이라는 사실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해바치지 못했을까? 조광진은 이 집안의 제일 어른인 최아지가 양반가의 미망인 신분에 연하의 인척과 근친상간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차마 실토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고 자신은 혐의를 벗으려는 꼼수를 부렸다. 최아지는 조광진의 예상대로 집안의 아랫사람과 근친상간을 저질렀다는 수치심 때문에 이실직고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던 것임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암행어사는 이 사건에서 조광진과 최아지가 한 사람을 같이 죽였고 주범과 종범의 차이가 없다고 보아 두 사람에게 똑같이 사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본래는 주범 한 사람만이 사형을 받는 것이 국법인데 다소 이례적인 판결을 요청한 것이었다. 정조 임금은 처음 이 사건을 보고받았을 때 의혹이 매우 많은 사건으로 보았다. 조사 중에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거나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등 의혹이 많지만 증거가 없는 사건을 의혹이라고 한다. 정조는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암행어사까지 파견하여 의혹의 진상을 밝혀내려 했지만 결말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다. 진범 두 사람을 옥에 가두고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려는데 느닷없이 조광진이 급사하고 말았던 것이다. 조광진의 사망 이유에 대해서는 독살이다, 자살이다, 분분한 소문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내 덮여졌다. 그러자 정조는 공범이 이미 죽었다는 이유로 최아지의 사형을 면해주고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다음은 정조의 판결문 일부이다. 최아지는 평산부사에게 엄중하게 일러두어 특별히 더 형장으로 신문하여 빨리 죄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 자백을 하고 쓰는 문서인 지만을 받도록 하라. 지만을 받으면 이미 지만을 받아낸 조광진과 함께 사형의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형을 결정하는 문서인 결안을 받아서 아뢰도록 하라. 이차망을 범인이라고 거짓 증언한 계집종 사단과 이를 뒤에서 조종한 조봉원을 엄하게 형장을 친 후에 멀리 귀양을 보내라.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이차망은 곧바로 석방하라. 초검관, 재검관도 애초에 조사를 제대로 못한 죄가 있으니 관직을 박탈하도록 하라. 또한 사건의 해결은커녕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허송세월한 전 황해도 관찰사 홍병찬의 관직을 삭탈하라. 엄사만은 음모를 밝혀내어 원통함을 씻어준 점은 잘한 일이지만
죄 없는 이차망을 사형시킬 뻔한 착오를 저질렀으니 그 또한 파직하라. 간통 사건인 음옥에서 새서방이 없으면 사건이 성립하지 않고 살인 사건인 사록에서 주범이 없으면 사건이 성립하지 않으며 의혹에서 확실한 증인이 없으면 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옥사는 음옥과 사록과 의혹이 모조리 겹쳐 있다. 한 가지만으로도 용서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세 가지를 겸한 사안이 증거가 확실하여 범인이 거의 확정된 상태라 번복하기 어려운 사건인 철안으로 굳어졌으니 어떻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형을 가볍게 하는 부경이라는 두 글자를 논할 수 있겠는가. 새서방으로 조광진이 언급되었는데 이미 죽었고 주범으로도 조광진이 언급되었는데 이미 죽었으며 확실한 증인으로도 조광진이 언급되었는데 이미 죽었다. 조광진이 자백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박여인의 원통한 죽음에 자신의 목숨으로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고 공정한 법도이다. 조광진이 살아있지 않으니 그가 설령 죄가 없더라도 확실하게 죄에서 벗어날 길과 죽은 자의 원통함을 씻을 길이 없게 되었다. 음옥, 사록, 의혹이 겹친 사건이 장차 해결될 날이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이 대신들과 옥관들에게 두루 물어 끝내 결말을 보려 한 이유였다. 그런데 새서방도 주범도 확실한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최하지 한 사람을 죽이고서 이 여인이 세 가지 안건의 주모자라고 한다면 지은 죄에 맞는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 사건의 여러 정황이 의심스러운데도 사형을 내려 죽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법을 어기는 잘못을 범하는 편이 낫다. 법률은 지극히 공적인 도구인 공물이다. 그런데도 구차하다는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살인사건을 빨리 수습하려 하다가는 폐해만 더 커질 것이다. 이 사건은 매우 음란하기 짝이 없다. 이 사건의 죄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죽인 일에 있지만 앞뒤를 다 살펴 한마디로 말하면 확실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에 대한 고려 없이 억지로 진범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민간의 풍속을 바르게 하고 윤리를 중시하는 정치의 취지에 어긋날 것이다. 최 여인은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석방하되 다만 합당하게 내려야 할 죄는 경들이 법조문을 널리 참고하여 이치를 따져 의논한 후 조처토록 하라. 다산이 말하다. 스스로 목을 찌르는 자가 두 번 찌르기 어려운 것은 이미 칼에 벤 아픔 탓에 다시 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목을 찌르는 자는 대개 한 번 찌르고 말 뿐인데 어떻게 두 번 이상이나 찌를 수 있단 말입니까? 혈기 넘치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몸을 아끼기 마련이어서 이미 칼에 벤 아픔 때문에 다시 베지 못합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스스로 찔렀다는 말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목은 몸 뒷면에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찌를 수 있겠습니까? 새로 부임한 엄사마는 간통한 사내가 있는지 의심을 품은 것은 옳은 행위였으나 이차망을 공범으로 지목하여 죄를 적용하려 했으니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양반 사회에 치부가 드러난 최악의 불륜 사건. 이 사건은 사건 자체도 경악스럽고 수사 과정에서도 갖가지 폐단을 드러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양반 사회에서 인척 간의 근친상간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근친상간 사실을 들키자 입막음을 하기 위해 살인을 범했고 살인의 죄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음모를 꾸몄다. 근친상간, 살인, 무고가 한 사건 속에서 연이어 일어난 것이다. 이런 심각한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못했다.
피의자와 공권력 사이에 유착이 있었기 때문이다. 초검관, 재관검, 관찰사들이 모두 피의자 집안과 학연,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엉터리로 했다. 부실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 여기서 정조의 기재가 드러났다. 해당 고을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을 몰래 파견하여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게 보낸 암행어사의 자맹수사가 결정적으로 사건을 해결했다. 해당 지역에서 오래 뿌리내리며 살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집안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조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를 다 살펴 한마디로 말하면 확실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이러한 점들을 참작해서 최여인을 석방하도록 하라는 정조 임금의 최종 판결은 오늘날의 형법 원칙에서 보면 상식에서 한참 거리가 멀어 좀채 납득하기가 어렵다. 인척 간의 근친상간은 차치하더라도 범행의 잔혹성과 그것을 감추기 위해 공권력과 유착되어 조사 과정을 회방한 행위는 엄중하게 단죄해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조선시대의 일관성 없는 사법체계와 양반가의 범죄 행위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19. 허물 많은 여인의 수상한 죽음. 울산 태화강에서 뱃사공으로 일하며 살던 문순삼이 어느 날 집에 앉아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나루 입구로 남녀 한 쌍이 나란히 걸어오는 걸 보게 되었다. 사내는 검은 갓을 썼고 여자는 흰옷을 입고 있었는데 뱃사공을 부르지 않고 자기들끼리 쪽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고 했다. 그런데 태화강 한가운데 즈음에 이르자 돌연 여자가 강물에 몸을 던졌고 그런데도 사내는 여자를 구할 생각을 않고 강 건너편 남쪽 둔덕에 쪽배를 대고는 황급히 도망치는 것이었다. 문순삼은 깜짝 놀라서 급히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추격했지만 끝내 사내를 찾지 못했다. 문순삼은 남녀가 타고 있던 쪽배에서 푸른 배 보자기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약간의 돈과 흰 모시배, 겹저고리, 버선이 들어 있었다. 문순삼은 그 길로 관하로 달려가 자초지종을 고해 바쳤다. 관하의 조사관들이 시체를 건져내어 조사해보니 별달리 다친 흔적은 없고 다만 손톱에 진흙과 모래가 끼어 있었다. 그렇다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진 여인이 살려는 몸부림으로 손으로 바닥을 긁었다는 뜻이었다. 조사 끝에 물에 빠져 죽은 여자는 곽임택이라는 사내의 아내인 견씨 부인이고 배에 함께 탔던 남자는 오빠 견성민임이 밝혀졌다. 견씨 부인은 결혼 생활 내내 고부관계가 몹시 나빴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지 못해 얼마 전에 쫓겨났음이 밝혀졌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견씨 부인의 허물을 탓했다. 시댁 식구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아 시집에서 쫓겨난 것도 문제지만 친정집 형제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아 오갈 데 없는 신세였다는 게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었다. 그렇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강물에 몸을 던졌다는 게 아무래도 의심스러웠다. 견씨 부인이 스스로 죽을 생각을 했다면 보자기 속에 돈, 못이, 옷, 버선은 왜 챙겨갔는지 의문이었다. 결국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어 관원들은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오빠 견성민에게 살인 혐의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조사를 해보니 견씨 부인은 한번 결혼했다가 과부가 된 뒤에 친정에 돌아와 살면서 온갖 음란한 소문에 휩쓸려 살다 곽임택과 재혼한 사이였다. 하지만 시댁에서의 불화와 남편과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얼마 뒤에 친정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렇게 친정과 시댁을 오가기를 몇 번째,
결국 견씨 부인은 집안의 우환거리가 되었다. 마을의 견씨네 집안 사람들은 늙은 아버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어 어찌되었든 시댁으로 되돌려 보내라고 야단이었다. 이에 견성민이 누이 동생을 달래어 시댁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 배를 탄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시댁으로 돌아가기가 죽기보다 싫었던 견씨 부인은 끝내 강물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의 전부일까? 관원들은 견성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동생을 직접 밀어서 물에 빠뜨렸는지를 알아보았다. 당연히 그는 극구 부인했지만 사건의 진행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견성민의 혐의 사실이 점점 더 크게 부각되었다. 그 이후의 경과는 문서상으로 남아있지는 않다. 하지만 다사는 나중에 이 사건의 앞뒤 정황으로 보아 전적으로 견성민의 소행으로서 조정의 명에 따라 끝내 자백을 받아냈을 것으로 보았다. 다산이 말하다.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죗값을 치러야 하거늘 오빠가 누이 동생을 죽였다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정조 임금 14년 4월 2일에 돌아가신 저의 부친이 울산 부사로 재직하고 계실 때의 조사 보고서를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견씨 부인이 시어머니에게 불효하고 남편에게도 순종하지 않았으며 과부가 된 후에 음란한 행실을 일삼는 등 악행이 무수히 많다 하더라도 집안 사람 그 누구도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 해도 죗값을 치러야 하거늘 오빠가 누이 동생을 죽인 것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과부가 되었는데 수절하지 않았다고 해도 본래 죽을 죄는 아닙니다. 죽을 죄가 아닌데도 살인했으니 어찌 법에 저촉되지 않겠습니까? 정약용의 자부심이 묻어나는 부친의 기록. 부친이 울산 부사로 재직할 때 조사한 사건을 다산이 다시 살펴본 것은 아버지의 업적을 높이고 또한 그런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자부심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에 대한 울산부의 조사 기록만 남아있을 뿐 그 이후는 죄인을 상부기관으로 이첩했기 때문에 문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다사는 견씨 부인의 죽음이 견성민의 소행으로서 상부기관이 끝내 자백을 받아냈을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에 과부가 된 후에 음란한 행실을 일삼는 등 악행이 무수히 많다 하더라도 집안 사람 그 누구도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당시 조선사회는 여자가 과부가 되면 끝내 재혼하지 않고 홀로 생을 마치는 것에 최고로 높은 도덕적 가치를 부여했다. 오빠 견성민은 여동생이 여러 가지 행실로 인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에 실망감과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살인을 감행했고 마치 여동생이 자살한 것으로 꾸몄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분노에서 비롯된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행동거지에 허물이 많은 여성을 대하는 주위 사람들의 생각과 대우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29. 엽전 두닙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 황해도 해주에 사는 신착실은 엿을 팔아 하루하루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엿장수였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사는 박형대가 신착실에게 엿 2개를 외상으로 사먹고는 돈을 주지 않았다. 연말이 되자 신착실이 박형대의 집을 찾아가 외상값을 달라고 독촉하자 박형대가 오히려 화를 내며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한참을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잔뜩 화가 난 신착실이 손으로 박형대의 가슴을 밀쳤다. 그런데 박형대가 벌렁 넘어지는 과정에서 하필이면 뒤에 놓여있던 지게의 뿔이 엉덩이의 한가운데를 찌르고 말았다.
지게의 뿔은 그대로 항문을 통과하여 복부를 관통했고 박형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다산이 경연에서 임금께 직접 아뢰다. 그 일은 사람이 고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사람을 밀친 죄는 있어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정조 임금 제위 22년 가을에 제가 해주에 도착하니 도내에 여러 수령들이 부용당에 모여서 이 죄수는 엽전 둔입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으니 사형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듣고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해에 형조에서 살인사건을 일으킨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관해 논의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어 경연에서 다음과 같이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해주 신착실 사건은 제대로 다시 의논해 봐야 합니다. 본래 지게의 뿔은 곧지 않고 비스듬하며 항문의 구멍은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게의 뿔이 엉덩이의 한가운데를 찔렀다는 것은 공교롭게도 서로 충돌한 것으로 봐야지 사람이 고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착실은 사람을 밀친 죄는 있지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정조 임금은 정약용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오로 죽인 경우와 뜻하지 않게 죽은 경우에 처벌을 낮춰주는 원칙에 따라 신착실의 사형을 면해주고 유배를 보낼 것을 명했다. 정약용의 백성을 대하는 마음. 이 사건에서 여러 수령들은 신착실이 사형을 면하기 어려울 거라고 전망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정조 임금이 정약용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이를 보고 단순히 정조가 다산을 편애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옳지 않다. 오히려 정조는 다산이 가진 형정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의 논리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다산은 중범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사회 기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권문세가의 범죄를 단죄할 때나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에게만 적용될 뿐 죄 없는 백성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보면 어떻게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했다. 신착실에게 사람을 밀친 죄는 있지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한마디로 사건을 결말지은 다산의 모습에서 문제의 본질을 한눈에 꿰뚫는 해안과 비천한 백성일지라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우하는 인본주의적 정신을 발견하게 된다. 다산이 흠음신설을 지은 이유는 백성들에 대한 흠휼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흠은 굽히고 공경하다는 뜻이고 휼은 가엾이 여겨 돌본다는 뜻이다. 아무리 비천한 백성이라도 흠휼의 정신으로 대하는 인본주의가 흠음신설을 지은 배경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보면 흠음신설은 정약용이 평생을 통해 구현하려 했던 생명 존중 사상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산은 어떻게 백성들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다산은 28세이던 1789년에 과거에 급제한 이후 10여 년 넘게 정조의 각별한 총애를 받으며 예문관 검열, 사관원 정원, 홍문관 수찬, 경기 암행어사, 황해도 곡산 부사, 동부승지, 형조참의 등을 두루 역임했다. 타고난 역량과 남다른 책임의식에 전문성까지 갖춘 다산인지라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오를 것 같던 벼슬길이었지만 불행하게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의 집안이나 가까이 지낸 사람들 중에 천주교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많았기에 그 또한 반대파들의 모함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다. 그때마다 다산은 천주교와 무관함을 주장했으나
끝내 40세였던 1801년에 유배를 떠나게 됨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끝내게 되었다. 그가 처음 유배 생활을 하게 된 곳은 경상도 장길이라는 곳이었다. 이후 전라도 강진으로 옮겨 도합 18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백성들의 쇠락하고 피폐한 삶은 그에게 조선의 개혁에 대해 붓을 들어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다사는 조선의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안, 지방 관리들의 폭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침, 그리고 형법과 법행정, 살인사건의 판례와 그에 대한 비평을 담은 책들을 차례로 발표함으로써 조선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일표 이서라 불리는 이들 세 권의 책의 공통된 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일반 백성들에 대한 흠율 정신, 달리 말해서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정신이 바로 다산 정약용을 후대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의 한 사람으로 꼽는 이유일 것이다.